1986년 12월 17일 경찰의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리처드 쿠클린스키, 별명이었던 아이스맨으로 더 잘 알려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범죄자이자 마피아로 활동했는데요. 무려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체포 이후 그가 남겼던 충격적인 자백 내용들은 다른 마피아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1935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들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로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리처드의 가정 환경은 무척 좋지 못했다고 알려졌는데 특히 그의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학대를 일삼았고 경찰에는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알려졌지만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끝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런 성향이 꽤 많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빗자루 등을 이용해 리처드를 구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매우 독실한 종교인이었기에 나중에 리처드를 가톨릭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이후에는 아예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했습니다. 그가 자라온 이런 환경은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리처드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종종 매우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며 심지어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기절까지 시켰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트럭 운전수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1960년대 중반에 다른 일자리를 하나 얻게 됩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어느 영화 제작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의 초기 범죄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화 제작사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사본을 몰래 빼돌려서 해적판을 만든 뒤 돈을 받고 판매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인기가 좋은 영화들의 해적판도 있었고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법으로 영화를 복사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어떤 인물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이 드메오란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이 로이 드메오는 갱단 하나를 이끌던 범죄자였으며 로이를 통해 좀 더 큰 범죄 조직과도 연을 맺게 됩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감비노 패밀리란 이름의 거대 마피아 조직이었습니다. 나중에 리처드도 자기 자신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합니다. 자기만의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활동은 흡사했습니다. 여전히 영화의 사본 등을 몰래 빼돌려 해적판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자기 밑에 둔 부하 조직원들을 통해서 절도한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에 손대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 그는 이른바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문제로 본격적으로 사람을 제거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것은 조지 말리밴드. 1980년 1월 30일 영화 해적판 거래를 위해 조지와 만났던 리처드는 그와 거래가 조금 틀어지게 되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이 이뤄질 기미가 없었고 대신 조지가 거래를 위해 현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냥 그를 제거하고 돈만 가로챌 마음을 먹게 됩니다. 행방불명되었던 조지 말리밴드는 일주일 후에 발견되었는데요. 어느 화학공장 근처에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지를 마지막으로 봤던 리처드의 소행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 제대로 기소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리처드의 체포 후 그의 자백으로 인해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것은 폴 호프만이란 남자였습니다. 폴의 직업은 다름 아닌 약사였는데요. 폴은 리처드와 그의 동료들이 약품들도 빼돌린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접근해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리처드에게서 약품 등을 싸게 구입해 자기가 팔려던 계획이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거래가 틀어졌던 모양입니다. 리처드는 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후에 리처드는 폴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통 안에 보관해뒀는데 문제는 이 통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리처드는 체포 후 이 사실에 관해 분명 시신을 통 안에 넣어뒀지만 이 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며 자신 역시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폴의 시신을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잔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동료였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무척 냉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 번째 피해자, 네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것은 각각 게리 스미스와 다니엘 데프너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리처드와 함께 일하던 그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절도 사건 등을 주로 벌이던 인물들이었다고 하네요.
1980년대 초에 경찰에서는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서 리처드와 그의 동료들이 여러 범죄 행위에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게리와 다니엘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게리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한 모텔에 투숙 중이었는데, 리처드와 다른 조직원들은 그가 체포되면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게리가 숨어있던 모텔에 찾아가 그를 해쳤는데요. 그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텔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 부분에 게리의 시신을 숨겨버립니다. 이후 며칠간 많은 손님들이 방을 빌려 이용하는 동안 알 수 없는 악취에 대해 불평했다고 하는데요. 이 악취의 원인을 조사하던 모텔 직원이 게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동료였던 다니엘 데프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처드는 데프너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걸 알고 난 후에 숨어 살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자기 딸과 약혼했던 남자 패터슨의 아파트였습니다. 즉 미래에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이 살던 집이었는데요.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였지만 리처드는 아파트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데프너에게 그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데프너 역시도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패터슨이 돌아와 데프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자 리처드는 데프너가 불법으로 집에 침입한 상태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기를 도와 시신을 은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괜히 신고했다가는 일이 커지고 귀찮아질 테니까 그냥 자기를 돕는 것이 더 나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미래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이런 짓을 벌였으니 패터슨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데프너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에서는 그를 부검한 이후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위장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나왔는데, 이 음식물 중에는 타버린 콩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보통 식당들에서는 고객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서 콩이 타지 않게끔 조리하거나 타면 아예 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데프너가 가까운 사람과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사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아이스맨이란 별명을 얻게 된 것은 1983년에 벌어진 루이 마스가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루이 역시도 리처드의 희생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역시도 리처드에게서 영화 해적판을 거래하는 사업을 협상하다가 리처드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의 시신은 1983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1981년이었던 것입니다. 즉 2년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했었다는 사실인데, 부검 결과 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바로 루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냉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체내에서 혈액에 얼어붙은 얼음 결정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냉동 보관되었음을 나타낸 증거였습니다. 이후 리처드가 루이를 2년간 냉동고에 보관했음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리처드에게 아이스맨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다네요. 이런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체포된 경위는 꽤 드라마틱합니다. 리처드는 평소 가까웠던 다른 동료에게 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도미닉 폴리프로네. 도미닉은 자신이 또 다른 범죄 조직인 프로벤자노 패밀리 소속의 도미닉 프로벤자노와 친한 사이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리처드는 도미닉을 꽤 마음에 들어했던 모양인데요. 도미닉에게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나중에 도미닉에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하는데, 그것은 바로 청산가리를 구해달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도미닉이 그에게 부탁받은 물건을 구해줬지만 리처드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리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길거리를 떠돌던 개에게 햄버거와 섞여서 먹여보는데 아무런 일도 없자 이때부터 도미닉을 의심하게 됩니다. 도미닉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리처드는 2시간 후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1986년 12월 17일 체포됩니다. 알고 보니 도미닉 폴리프로네는 사실 특수요원이었는데요. 리처드를 잡기 위해 1년이 넘게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미닉은 리처드와 만나는 동안 그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던 것과 청산가리를 구해달란 대화까지도 전부 녹음되어 리처드를 체포할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체포된 이후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실 여러 마피아 조직의 히트맨으로 활동해왔으며 조직들로부터 받은 의뢰가 엄청나게 많았던 데다가 그동안 제거한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조사했지만 앞서 말한 5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리처드의 이런 고백은 당연히 매스컴을 타게 되었는데 마피아 조직원들은 리처드의 진술에 코웃음을 쳤다고 하네요. 특히 리처드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였다고 진술했던 사건 중에는 노동운동가로 유명했던 지미 호파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피아 등을 취재했던 것으로 유명한 기자 제리 카페치도 리처드의 자백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리처드가 진술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한 명을 펜실베니아의 어느 동굴에 유기하고 그 동굴에 살던 쥐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먹어치우게끔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란 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 그가 말했던 시간대 이후에 발견된 시신의 흔적이나 유해는 없었으며 동굴에 사는 쥐들의 습성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혀집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의 고백은 그냥 허세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리처드는 수십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에게 $200만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리처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여죄가 더 밝혀지고 기소되면서 2번의 종신형을 추가로 더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에 따르면 그는 111세가 되는 2046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수감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범죄학자와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국의 프로듀서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아이스맨 테이프란 제목으로 만들어진 리처드의 범죄 행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의 가족들은 작가들이 펴낸 책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리처드는 2005년 병이 발견되어 치료소로 이송되었는데요. 그는 자기가 심폐기능이 정지되더라도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의 전 부인이었던 바바라는 소생금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몇 개월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네요. 악독한 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의 최후치고는 비교적 편안하게 숨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가 정말 수백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범죄자 리처드 쿠클린스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